날씨 진짜 더운데. 네. 네, 덥죠. 오늘 같은 날이 진짜 막 그 눈하고 얼음으로 덮여 있는 남극 같은 데 가면 정말 좋을 거예요. 와,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벌써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남극, 북극. 그러니까. 와.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남극에 15번 이상 갔다 오신 분. 아니, 남극을 15... 남극 전문가. 아니, 남극이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 특별한 분이지. 그럼 얼른 만나봐요. 갑시다. 제가 얼른 열게요. 네. 자, 오늘도 과한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그 특별한 두 분을 또 모셨어요. 오, 맞아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별처럼 반짝이고 네.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처럼 그 많은 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별 보러 갈 땐 이분이랑 같이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별 보러 갈 때. 천문학자 강성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 연구사 천문학 박사 강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나간 이후에 별 보러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유튜브에서 스타시기 때문에 네.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뭐 이 프로그램에서 많은 박사님들을 모시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박사님이 오셔서 그러게요. 오늘은 네. 저 연령대를 사실 저 혼자 되게 외로웠거든요. 아, 네. 제가 그 역할도 오늘 담당하려고. 네, 되게 평균치를 확 낮춰주셨어요. 네. 네. 원래 계셨던 분은 또 약간 좀 안 계시니까 또 얘기 막 하네요. 네. 예, 예. 예. 제가 조금은 연령을 낮출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강성주 박사님 활약 기대를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은요, 극지연구소. 야,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극지연구소 이원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의 이원상입니다. 남극에서 온 지가 한 3월 달에 제가 남극에서 지난번 탐사해서 왔는데 벌써 다시 한번 남극으로 가고 싶은,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거 보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럴 정도로.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엄청 그리우시겠어요, 남극이. 너무 더우니까요. 이제 뭐 네.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또 가서 보면은 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더위를 피한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한 토크라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한 과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아니 근데 박사님께서 계신 극지연구소가 정말 말 그대로 극지를 연구하는 곳이겠지만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데 나오면 굉장히 무섭고 좀 떨리는 게 뭐냐면은 뭘 빼먹을까 봐. 왜냐하면 저희 연구소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화학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그 원자력연구원, 천문연구원처럼 하나의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지라는 대상을 하나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기초 연구, 그다음에 응용 연구, 그다음에 극지를 가야 되니까 현장 지원 연구, 그다음에 정책이라든지 극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극지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홍보. 저희가 이제 극지 가면은 펭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 가볼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가기 쉬운 곳이 아니고 TV로만 늘 접해왔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그냥 상상만 할 뿐인데 뭐 거의 그냥 안방 드나들듯이 많이 얼마나 자주 다녀오셨습니까? 2006년에 연구소에 들어오고 나서 10월 달에 들어왔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저희 선배 연구자께서 극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가방 하나 들고 쭉 따라갔는데 남극에 내려갈 때 이제 배를 타고 내려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세종기지에 처음 내려갔는데 배가 어디서 출발하나요? 칠레 맨 밑에 보면 푼타 아레나스라는 곳이 있는데 칠레 맨 끝에서. 네, 일단 네. 칠레까지 먼저 가셔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칠레 산티아고로 갔다가 그다음번에 이제 그 푼타 아레나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거기까지 내려갔었어요. 총 그때. 얼마나 걸리나요? 한 이틀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배 타고 이틀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칠레까지 가는데 이틀 걸리고 배 타고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세종기지까지 갈 때 그 정도 걸렸는데 처음 제가 배를 타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배멀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하는데 되게 의외시네요. 예, 엄청 네.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몰랐던 게 뭐냐면은 칠레에서 세종기지로 내려가는 곳이 드레이크 패시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해류가 제일 빠른 데예요.
배가 그냥 꿀렁꿀렁해가지고 밤새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멀미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선배 연구장께서 딱 말씀하신 게 멀미하다 죽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미워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낭비 안 간다라고 했는데 되게 미우셨겠어요. 네, 엄청 미웠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임신했을 때 네. 입덧하면 제일 미운 게 입덧하다 죽은 사람 없다고 하는 그쵸, 건데 그쵸. 되게 밉거든요. 차라리 말이나 맞지. 공감 능력 제로. 네, 네.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번 남극에 갔었고 그리는데 한 번 이렇게 가게 되니 이상하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매력 있는 곳입니다. 혹시 남극에 가려면 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되나요? 여행으로 가려면은 한 백값이 한 최소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여행사에서 이제 관할을 해주니까 그렇게 저희가 어디다가 이제 여행객들도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예. 그러면 저희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가고 싶지 않지만 저도요. 돈을 듣고 예산을 듣고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긴 했는데 북유럽에 그냥 하와이를 가는 게 좀. 근데 연구할 때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외교부 승인을 받고 연구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남극에 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다음 질문이 북극과 남극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인데 네. 제가 이게 저는 사실 다 알거든요. 확실하게 다 알아요. 예. 공통점은 둘 다 춥다. 그리고 차이는 남극에는 펭귄이 살고 북극에는 곰이 산다. 네네. 이 정도 알면 뭐 한 몇 % 정도 아는 걸까요? 반 이상은 확실하게 아신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은 먹고 들어간다. 네네네. 네. 저 하나 더 알아요. 어떤 게 남극은 대륙이고 그쵸. 북극은 바다고. 맞아요. 이거는 업그레이드된 뭐. 저는 계절이 북극은 북반구에 있어 우리랑 같이 가는데 남극은 반대로 간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 90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하나 더 보태시면 저희 방송 여기서 끝내도 되거든요. 사장님. 90까지만 하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다고요. 춥기로 따지면 이제 남극이 대륙에 얼음이 엄청 많으니까 남극 같은 경우에는 평균 얼음 두께가 한 2,500m. 그러니까 땅 위에 얼음이 2,500m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얼음 두께가 얼음 두께만. 2,500m요. 네네. 그리고 제일 높은 2.5km. 2.5km. 예. 땅이 밀려서 내려가 있겠네요. 밀려 내려가시요. 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는. 아. 그래서 많이 녹는 지역은 땅도 이제 그 우리 침대처럼 탄성체이기 때문에 많이 녹는 곳은 빨리 올라오거든요, 땅이. 뭐 그런 현상도 있긴 한데 남극에서 제일 높은 데는 한 4,500m 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넓이로 보면은 한반도 60배 정도 크기. 엄청나게 큰. 한반도 그 남북한 다 합친 크기의 60배. 예. 이게 사실 할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낚시는 할 수 있나요? 연구 목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이제 취식이라든지 회를 아니면 뜬다든지 뭐 이런 목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뭐 가끔. 네네. 이런 걸 보고 연구합니다 하고 잡으면 네. 되잖아요. 낚시 질문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 넘어갔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연구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근데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박사님 모신 이유가 왜 기후 연구를 극지까지 가서 해야 하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힘들게 설명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지 쪽까지 가서. 왜? 왜 굳이? 굳이. 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갈 때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거기서 또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 관련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위험해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인명사고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의 목숨 걸고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오는 상황인데 이제 기후 변화라고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구 온난화,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뜨거워질 때 제일 민감한 게 뭘까요? 해수면 상승? 그러니까 얼음. 그렇죠. 얼음이죠. 얼음이 있는 데는 극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보려면 이제 얼음이 많은 곳에 가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이런 얼음이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닥칠 어떤 재난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다른 방해 요소들이 별로 없고 얼음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미터처럼 그 기후 변화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극지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 이제 탄광의 카나리나 같은 데 같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극지를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야도 극지에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강서주 박사님, 천문학자도 극지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천문학자들 보면은 여기저기 다 가는 것 같아요. 지구 네. 전역에. 극지도 갑니다. 또 극지가 생각보다 저는 전파 천문학이라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을 전공을 했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일단 극지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기층이 얇아요. 대기층이 얇다 보니까 관측을 하기 최적의 조건이고 전파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정말 가장 방해 요소거든요. 근데 얼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낮다 보니까 그 수증기가 얼어 있는 상태로 관측하기에 정말 최적의 조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EHT라고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블랙홀을 관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외부 은하에 관측을 했었고 또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을 했었는데 그 블랙홀 관측 때 사용한 사건 지평선 망원경이 6개 대륙에 8개의 망원경이거든요. 그중 한 대의 망원경이 남극에 있는 남극점 망원경이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께서도 그 극지 연구와 네.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 있으세요? 예전에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완영 박사님이시라고 그 네네네. 북토크를 했었거든요. 그분도 보면은 왜 그 물속을 아는 새라고 해서 펭귄의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북극에 사는 또는 남극에 사는 어떤 이제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의 생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생물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여기는 굉장히 극한 지역이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에선 저기 어떻게 생물이 살까 싶은데 거기에 벌레도 사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극지방에도. 네. 근데 사실 원래 얘는 변온동물이라서 거기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살아요. 또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들이 얼지 않는 그런 부동에 낀 체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물이 과연 어디까지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구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극지라고 하면 이제 뭐 남극, 북극 떠올리면은 춥고 또 춥고 또 춥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얼음 뭐 이런 것들뿐인데 남극의 추위는 뭐 실제로 경험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남극 추위 하면은 사실은 생각하기도 싫은데 추워가지고 처음에 1983년도에 러시아 보스톡 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내륙 한가운데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저 온도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89.3도? 가능한 온도예요, 그게? 그러면 옷을 네. 몇 겹 정도 좀 껴입고 계세요? 두꺼운 걸 하나 입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겹쳐서 겹, 네. 엄청 겹쳐가지고 입고 바깥 생활은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기지 안에서만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럼 박사님께서 계셨던 극지 연구소는 몇 겹 정도 껴입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연구소가 킹조지 섬이라는 곳에 세종기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연평균 기온이 한 영하 5도에서 영상 2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사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근데 쾌적해 보이는데 말만 들어도 그래서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거의 일광욕할 수준인데요, 그죠?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이게 거기 계신 분들이나 연구하신 분들 힘들게 연구하신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남극이 하와이다 그러는데 거기가 위도가 남이 한 62도여가지고 60도 정도 밑에는 이제 남극권이라고 하는데 거기 쫙 걸려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보기지가 2014년도에 테라노바만이라고 이제 뉴질랜드 밑이나 아니면 호주에서부터 갈 수가 있는 곳인데 연평균 기온이 한 영하 20도, 그다음에 제일 추울 때는 한 영하 40도에서 따뜻할 때는 한 영하 10도 이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안에 내복, 그다음에 그냥 좀 따뜻한 옷 하나, 그다음에 윈드브레이커 같은 거 하나, 그다음에 고어텍스 같은 거 하나, 그 위에 두꺼운 그 뭐라 해야 되나 오리털? 캐나다에 오로라를 보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네. 엄청 추웠는데 그때도 한 영하 32도? 저도 처음 겪어보는 온도였는데 숨을 쉬면은 이 숨이 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로. 아, 수분이니까. 네. 어는 게 느껴져가지고 여기가 아파요. 모기를 쉴 때 그래서 꼭 뭔가를 가리고 숨을 쉬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춥더라고요. 박사님이 극지에 가실 때는 여름인가요? 아니면 겨울에 가시는 건가요? 기지 안에는 이제 1년 내 상주하는 기지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 연구를 위해서 잠깐씩 갈 때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서 4월 초? 거기가 남극에는 여름이니까 북극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9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름에 연구하는 부분하고 겨울에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많이 달라요. 보면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1년 내내 지구라는 게
여름에만 움직이고 겨울에는 안 움직이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캠페인이라고 하는데 가서 직접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장비를 놓고 나서 1년 내내 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해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1년 내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나 여름이나 계속 우리 측정을 하는 입장이지만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름에만 가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연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기본이 30~40도 영하로 떨어지고 그러면 감기를 달고 사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면 뭐 적응하신 분들은 괜찮나요? 남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춥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감기 바이러스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얼어 죽는. 속설로만 들었었는데 네, 진짜 네. 이미 확인이 되었네요 지금. 어이 되게 흥미롭다. 네, 그래서 남극 가서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극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남극에는 이제 완전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균을 들고 가지 않도록 굉장히 단속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남극에서 주로 힘든 점은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사람들이 다 커튼을 치든지 깜깜하게 만들든지 그리고 생활이 불규칙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장비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것들을 굉장히 또 추운 데서 움직이니까 뭐 근육통 뭐 이런 데 치실 것 예, 같아요. 골절 뭐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또 어렵고 그다음에 월동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내내 계시니까 해가 떠 있을 땐 괜찮은데 깜깜한 겨울도 이제 한 반 정도 되니까 우울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렇겠네요.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먹는 거는 처음에 1년 먹을 그 식량을 다 보내요. 재료하고. 그래서 남극의 기지대장도 되게 중요한데 기지대장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그 셰프. 예. 요리장님. 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 쇠빙사 아라온에 제일 중요한 게 선장님도 중요하신데 셰프 분한테 좀 잘못 보이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희들이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실세라고도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밥줄. 네, 그렇죠. 진짜 예. 밥줄이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들고 들어갈 때는 신선 채소라든지 음식 재료들을 그러니까요. 많이 갖고 와서 10월달, 11월, 12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 다음에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오래돼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좀 견디기가 힘든 상황. 셰프님도 속상하시겠어요. 해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냉동식품만 해주는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기지 내에서 뭘 키울 수는 없죠. 원래는 남극 같은 경우에는 외래종이라든지 바깥에서 아무것도 들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남겨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하나도 남기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연구 목적에서 그 장보기지에서는 이제 어떤 그린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상추 재배도 할 수 있고 작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이제 연구를 같이 해서 세종기지에는 수박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 수박을 키웠어요. 네네네 획득해서 이제 맛있게 먹었다는. 남극 수박. 되게 여름에 나오는 수박인데 네네. 되게 신기하네요. 거의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극지를 다니시기 시작한 것이 이제 15년이 훌쩍 넘으셨다고 들었는데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변화를 정말 그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극지의 변화 어떤가요? 최근에는 제가 연구하는 지역이 그 세종기지에서부터 장보기지로 옮겨가지고 세종기지는 많이 가보지를 못했는데 동료 과학자분들이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거 이제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남극의 여름철에 세종기지 근처에 다 녹아가지고 그냥 맨땅이에요, 맨땅. 원래는 거기가 하얗게 근데 눈이 덮여 있어야 쌓이고 얼음도 있고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2020년도에 저희가 서남극 쪽에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스웨이츠 빙하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인공위성에는 예전부터 이게 섬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그런 허연 조그만 게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녹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섬처럼 이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거기 상륙을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처음 발견한 또 이제 땅이다 해가지고 시프라고 해가지고 토르 이제 그 배우자 해가지고 섬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보이고 해서 많이 녹아서 최근에 보여지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에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녹고 있군요, 그냥. 많이 녹고 있죠. 계속. 예. 보통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난 땅을 보면은 이렇게 희망적인데 남극에선 그게 희망적이게 안 보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막 무섭고 그런 느낌도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오늘 새싹룩으로 입고 지금 약간 희망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고. 근데 남겨서 이게 안 좋은 색깔이라면서요? 그런가요? 뭐 그렇진 않은데요. 녹았다라는 뜻이니까. 네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제가 극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요. 용어가 아, 비슷하면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뭐 빙하, 빙하, 빙붕, 빙산 뭐 각각 있던데 이게 네. 어떻게 다 다른 거예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러는데 대부분의 용어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유래를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한글화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게 많아요. 아마 천문학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희한한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강착이라는 말을 천문학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강착이요? 강착 원반이라는 게 그게 있거든요. 뭐예요? 별이 생길 때 그 주위에 물질이 모여들면서 이제 원반이 생기는 건데 강하게 흡착한 요소인가? 잘 모르겠어요. 강착이 무슨 뜻인지. 천문학자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네. 저희도 굳이 뭐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용어들이 네. 있더라고요, 정말로. 어. 네. 그래서 잘 안 쓰이는. 예, 한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우선은 남극에 얼음이 생기는 거는 눈이 내리고 녹는 것보다 눈이 내리는 게 더 많으면 눈이 계속 쌓이잖아요. 네. 쌓이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니까 눌러줘서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점점 밀도도 높아지고 이제 얼음처럼 이제 얼음. 변하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얼음처럼 변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면은 대륙 위에 얼음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0m 정도 쌓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한 면적이 우리가 이제 또 규정을 해야 되니까 이 얼음은 다 똑같은 얼음이라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이렇게 그렇죠. 나도 구별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을 보면은 빙상, 아, 빙상. 빙상. 평상처럼 해서 이제 평상처럼. 예, 큰 빙상이라고 하고 이제 이게 상인데요. 저 끝에가 이제 해안이라고 보면은 점점 가운데가 높으니까 이제 흘러가거든요. 중력 때문에. 네. 네. 산에서 보면은 계곡이 막 이렇게 흐르면 물이 계곡 따라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얼음이 이제 따라서 흐르면은 걔가 이제 빙하, 아. 빙하라고 하고 얼음하고 물하고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남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얼음이 바로 녹질 않고 물에 만나도 이렇게 쭉 나와요. 아, 계속 얼음. 그래서 얼음 상태로? 상태가 쭉 나가요. 밀려 나가는. 네, 밀려 나가는데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낮으니까 붕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빙붕,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이스쉘프라고 해서 북쉘프 있잖아요. 저렇게 선반 같은 네. 거 이렇게 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이스 쉘프. 예. 그래서 쭉 나가다 보면 이 한도 끝도 없이 나가진 않으니까 끄트머리가 이제 잘려요. 잘려서 나가는 걸 빙상, 빙하. 아. 예. 그리고 바깥쪽에 얼음이 이제 우리도 보면은 강이나 바다나 엄청 추우면 얼잖아요. 네. 이제 가끔가다 얼고 녹고 하는 애를 해빙. 북극에서 북극곰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게 그거를 해빙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2002년에 남극에서 빅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요. 혹시 아세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이벤트요? 네. 전 세계적인 이벤트인가? 무슨 이벤트죠? 2002년에요? 네, 2002년에.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거기라고 월드컵 안 보나? 뭐. 네, 대한민국. 했을까요? 2002년도에 남극의 이벤트라고 하면은 그 라센 비빙붕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남극에서 코끼리 뿔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남극 반도라고 해요. 거기에 라센 빙붕이라고 이제 비빙붕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한 두세 달 만에 엄청나게 서울보다도 큰 규모의 얼음이 아까 와. 떠 있는 얼음이 한꺼번에 싹 없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002년도 초에. 없어진다는 거는 그냥 녹아버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깨져서 해빙으로 떨어져 나가는 떨어져 거예요. 나갔다는. 떨어져서 나가서 다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아,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이제 다 그 녹아서 네. 녹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다에 흡수가 돼서? 빙붕이 없어지려면은 처음에 온도가 따뜻해지면은 공기 온도가 따뜻하니까 얼음 위에 물이 생기거든요. 네. 녹으니까 물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이거를 융빙호라고 하는데 호수가 생겨요. 호수가 얼음 생기면 위에 호수가 생기는 네네네 거예요.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되게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뭐 그런 데서 보시면은 파랗고 예쁜 애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게 비현실적으로 파랗고 네, 막. 그렇죠. 엄청 예쁘게 생겼는데 걔가 파랗게 되면은 열을 더 흡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녹는 거예요. 녹고 물이 얼음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밀도가 높으니까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쐐기처럼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이런 융빙호가 생기니까 얼음 자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위험한데 이게 해마다 자주 있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힘들다가 2002년도 딱 되니까 한꺼번에 이제 걔네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깨져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빙붕이 무너지는 게 뭐 물론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물컵 안에 얼음 있잖아요. 네. 얼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다 녹아도 안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이 넘치지 않거든요. 빙붕은 물에 떠 있으니까 다 녹아도 해수면 상승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와인병의 그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땅 빠져 보이면은 위에 있는 얼음들이 후루룩 다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 이게 다 막고 있는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지. 얘가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빙하가 내려오다가 뭐 걸리지 않고 그냥 바다로 그냥 직행해 버리겠네요. 이제 얘가 좀 느리게 내려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확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슉 내려가서 거의 슬라이드 타고 내려가듯이. 그렇죠. 세면대에 예, 예. 물 받으려고 세수하려고 이렇게 잠가 놓는 것들 있잖아요. 왜 욕조에 잠가 놓고. 근데 그거를 뺀 빙붕이 거죠. 이제 뺀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럼 물이 싹 빠지는 네, 듯이. 네. 빙붕이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확 녹을 수 있을까요? 빙붕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만나 있는 면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는 위에는 당연히 따뜻해진 공기, 대기, 그다음에 밑에는 또 따뜻해진 물. 지금은 대기 쪽에서 온도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녹는다고 하는데, 이 그린랜드에서는 남극에서는 밑에 따뜻한 물이 굉장히 많이 녹여주고 있어요. 이제 반대로 근데 대기 온도는 지금은 약간 차가운데 앞으로는 더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 다 녹일 수가 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우리나라 바다 근처에 뭐 쿠로시오 난류 이래가지고 맞아요, 난류가 맞아요. 흐르잖아요. 그 남극에도 난류가 흐르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해류가? 이제 요 테이블을 남극이라고 보면은 남극을 뱅뱅글 이렇게 도는 해류가 있어요. 네.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류가 남극 순환류라고 해요. 그게 주위의 온도보다 한 3도 정도 높아요. 온도가 3도 정도 높은데 얘가 굉장히 밀도도 높고 밀도가 높다는 건 굉장히 짜고 짠 건 이제 밀도가 높으니까 짜고 온도도 높은 게 얼음 밑에까지 이제 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보다 이제 깎아내겠네요. 3도씩 높으니까 엄청 뜨거운 거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0. 몇 도만 올라도 얼음이 굉장히 많이 빨리 녹는데 3도씩 녹으니까 굉장히 빨리 녹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빙붕이 좀 막아주는데 그까지 사라지면 더 그렇죠. 깊숙이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잠깐 드는 생각이 빙붕이 녹잖아요. 그럼 그건 원래 차가운 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은 온도가 높았던 게 내려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그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네. 보면은 찬물 같은 경우에는 또 비중이 낮으니까 이제 위에 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녹은 물들은 이렇게 비중이 높아서 위로 떠서 쭉 가고 따뜻한 물은 이제 무거우니까 밑에 있고. 이게 염도랑 같이 가니까 좀 네. 다르게 움직이는 거군요. 예. 네. 앞에서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계시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그린랜드 쪽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빙벽이 무너져가지고 얘네들이 헤일도 만들거든요. 갑자기 콱 떨어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 아. 꿀렁꿀렁해서 근처에 있는 해안선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그런 상황이 빙벽이 얼마나 크면은 해일까지 한 2, 300m 높이 되는 얼음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2, 300m 높이면은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높은 빌딩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게 그렇죠. 엄청 또 넓은 지역에서 길게 긴. 있는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도 남극에도 이제 접근을 하면은 연구자들은 가능하면 얼음 옆에 붙여달라고 선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하는데 뭐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왜냐면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보고 싶어서 네.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제 진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무모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기가 얼음 빙벽이면은 500m 안쪽으로는 절대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뭐 여러 나라에서 또 연구팀들이 계시니까 뭐 그 사고 같은 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일어나는 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아니면 얼음을 위를 지나가다가 크레바스라고 이제 히말라야 그 산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골짜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로 보이면 안 가죠. 안 가는데 눈이 쌓이고 계속 눈이 오니까 이게 한 뭐 1, 2m 정도 되면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가다 보면 훅 빠져버리고 그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의지 하나만으로 하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용기와 진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못 해내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이런 얘기하면은 집에서 엄청 싫어하죠. 다음에 못 가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 하는데 이거 집에서는 이거 뭐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라르센 빙붕 말고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그런 현상들이 있을까요? 남극의 스위스 빙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남극, 이게 남극을 딱 보면은 딱 반으로 갈라서 오른쪽을 동남극, 왼쪽을 서남극이라고 하는데 얼음이 딱 없다라고 보면은 밑에 바닥의 지형을 보면은 동남극 쪽은 해수면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남극 쪽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주로 이렇게 되면은 따뜻한 물이 들어오려면은 산으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동남극 쪽은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음 밑을 녹여주는 그 환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남극 쪽은 얼음 밑에가 땅 바닥이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따뜻한 물이 거기까지 밑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라 굉장히 빨리 녹고 있는 상황이고, 남극에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인공위성으로 이제 주로 많이 보는데 처음에는 넓게 보니까 여기 보면 서남극 쪽에서 특히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이 녹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빙하가 움직이는 게 1년에 한 2km, 그러니까 2,000m 넘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엄청 빠른 거거든요. 네. 보면 하루에도 한 7m씩 얼음이 구구구구 움직인다고 이제 엄청 보시면 빨리 엄청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2018년부터 미국하고 영국이 남극 연구를 한 60-70년을 했는데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부터는 이제 저희 연구소가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얼음이 녹아서 우리들한테 영향을 줄지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이 얼음 지금 남극의 얼음이 다 녹게 되면은 한 58m 정도 전지구 해수면을 상승을 할 수 있어요. 58m. 그린랜드는 50m요? 네, 그린랜드는 7m. 그러니까 둘 다 녹으면 65m가 이제 해수면이 쭉 상승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1000년, 1000년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얼음이 있는 상황이고, 스위스라는 곳 한 곳만 얼음이 없어지면은 한 65cm 정도, 이게 무릎 정도나 좀 높은 그 정도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크막에 빠졌으니까 그 위에 있는 얼음들이, 서남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빠져나오면은 갑자기 많이 예, 그러면 5m 넘게 해수면이 갑자기 상승을 그리고 하거든요. 이게 밑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그 젠가에서 밑에 거 다 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장창 무너지겠네. 네, 네. 진짜 얘기를 나눌수록 심각함이 느껴지네요. 진짜. 아 근데 아까 그 어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구를 하는 그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물론 배로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과 테크닉을 사용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연구는 주로 기지를 주변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안전하니까. 왜냐하면 기지에서는 보급도 잘 돼 있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즉시 가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지 주변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등 긁을 때 보면 안 닿는 데가 있죠. 가운데 한가운데. 네네. 딱 그쪽이에요. 그래서 기지와 기지 사이에 잘 안 닿는 동네여가지고 가기가 힘든 동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은 오랜 연구를 하고 굉장히 지원 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육상으로도 굉장히 그 동네를 접근이 가능한데, 얼음하고 그 바다랑 만나는 곳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다 깨져 있는 상황을 접근을 하려면 비행기로 내릴 수가 없어요. 비행기는 활주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얘네들이 앉아야 되니까 그쪽이 조그마한 어떤 100m, 200m 되는 얼음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일한 접근 방법이 쇠빙선을 가지고 그 근처로 가서 헬리콥터로 내려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라운과 헬리콥터가 있어서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쇠빙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얼음이 이제 남극 얼음 주변에 해빙이 굉장히 두꺼워요. 1m 넘게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좀 얇은 곳도 있는데, 일반 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요즘에 이제 법적으로 내빙선이라는 건 얼음을 만나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좀 단단한 거, 쇠빙선은 깨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건데 내빙선이나 쇠빙선만 접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쇠빙선 아라운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길이가 한 111m 정도 돼요. 굉장히 커요. 크네요. 네, 굉장히 커요. 운동정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폭은 한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이가 111m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톤수가 한 7,500, 그 배수량이 7,500톤 정도 되고, 승조원까지 다 합치면 80명 정도 타는데 한 1m 정도 되는 두께 얼음을 3노트, 그러니까 한 6km? 시속 6km 정도로 6km. 계속 깨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쇠빙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자랑스럽네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또 예. 이런 거 보유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쇠빙선 보유국. 맞아요.
우리가 이제 빙붕이나 빙산이 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극지 환경이 바뀌다 보면 생태계도 바뀌지 않을까요? 요즘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는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이 많이 없어지니까 이끼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처에 막 이끼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맞는 또 생물들이 또 계속 살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극지 쪽이 그 시베리아 쪽의 툰드라 동토 네. 같은 그런 환경으로 조금씩 변하는 게 세종기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녹여져서 또 근처에 또 얼음도 많이 녹게 되니까 어느 정도 담수화, 좀 짠물이 덜 짠물로 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그 생물들,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또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얘네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남극은 또 펭귄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잘 살고 있나요? 얘네 생태는 어떻게 좀 숫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시꺼매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원격 탐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개체수가 불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만약에 해변가 근처에 얼음이 너무 많지 해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굉장히 많으면 얘들이 한참 걸어가지고 물에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변화가 근처에 이제 어떤 해빙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가 얘네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개체수에 그 변화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펭귄 움직일 때 보면 얼음에서 쭉 미끄러져 가잖아요. 네. 슬라이드 하는데 근데 거기를 녹아서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다리가 짧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보면은 펭귄 다리 되게 길어요. 다리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요. 밖에 나와 있는 게 짧을 뿐이지. 되게 빨라요. 그죠? 뭔가에 쫓길 때 되게 저는 되게 막 뒤뚱뒤뚱 그 정도 속도가 최대 속력인 줄 알았거든요. 뭔가에 쫓길 때 바바바바바 이렇게 걷더라고요. 빨리 걸을 네. 필요가 없었구나. 맞아요. 펭귄도 다리가 길었군요.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최근에 본 충격적인 영상 중에 하나가 토끼 꼬리 있잖아요. 토끼 네. 꼬리를 이렇게 잡아 당겼더니 엄청 길더라고요.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오, 네. 숨겨져 있었구나. 네. 그 펭귄 보면서 놀랬던 게 한 번은 세종기지 옆에 펭귄 그 모여 사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펭귄들이 어떤 언덕을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하면은 엄청 빨리 뛰다가 이제 맞아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앞에는 하얗고 뒤에 까맣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다가 보면은 다 까맣게 보이다가 갑자기 뭔가 저 위에 있으면은 그 스쿼라고 되게 무섭게 네. 생긴 독수리 같은 애가 오면은 확 돌아가지고 이쪽에 내려오는데 네, 오델로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하다 보면 확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확 바뀌어서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걔네한테 되게 불쌍하긴 한데. 이 영상을 꼭 우리 제작팀에서 이미 찾아주셔야 될것 찾아가지고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카드 섹션 하는 것처럼 인간이 망쳐놓고 있는 거는 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는 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뭐 세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 녹는 거를 좀 지연시키거나 좀 바보 같은 질문이 있을 때 다시 얼릴 수는 없나요? 지구는 복원력이 굉장히 강해서 내비두면은 자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항상 평형의 문제인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은 인위적인 효과를 집어넣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용수철이 막 놀다가 어느 순간 쫙 잡아 하면 이제 이게 쭉 하고 늘어나가지고 안 움직이잖아요. 이 상태로 갔는지 아니면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인 상태예요.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생각을 할 때 보면은 남극은 굉장히 빨리 녹아서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제 비관적인 그런 그 예측만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직접 가서 자료를 확보해서 살펴보니 얼음 같은 경우에는 남극의 따뜻한 물이 녹아서 얼음을 녹여줬을 때는 더 빨리 녹여지는 그런 기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물 위에 떠 있는 빙붕이 결국에 한번 녹기 시작하면 끝내는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인데, 찬물이 얼음 앞에서 어떤 소용돌이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요. 만드는데 소용돌이를 만들면은 얘네들이 밑에서 들어가는 그 따뜻한 물에 통로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되면 따뜻한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가니까 얼음이 덜 녹잖아요. 그럼 다시 열겠네요. 추우니까. 좀 녹는 시간이 녹는 시간이. 더뎌진다라고 하는 거지. 속도는 느리지만 완전히 없어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신기하네. 그 녹은 물이 이제
스스로 어떻게 막 보면은 자기 방어를 자기 하는 방어하는 것처럼 거죠. 네, 뜨거운 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 이제 빙하가 녹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킨다는 게 자기 방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우리도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얘기를 나눌수록 또 극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또 그 역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구원들이 뭐 남극, 북극에 가 계신가요? 지금 시즌이 여름철이니까 네. 그 북극의 다산 기지가 2002년도에 개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우리 독자적인 연구 건물이 아니라 한 10개 정도 되는 나라가 노르웨이에서 같이 한 건물을 공유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극 연구하신 분들 지금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라온도 지금 북극해에 가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북극에 갔다가 남극에 북극에 갔다가 네.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와, 극과 극을 오가네요. 그렇죠. 예. 말 그대로요. 네. 자, 근데 뭔가를 또 거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려면 장비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장비빨이 또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어떤가요? 여건은 어때요?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어떤가요? 좀? 제가 연구소에서 그 장비빨 네. 굉장히 유명한데 왜냐면은 뭐를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뭘 하고 싶으면은 좋은 장비를 사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폼이 좋아야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로도 네, 그렇죠. 네, 네. 극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지 연구는 기본적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기지, 네. 그다음에 장보기지, 그다음에 아라온 엄청나게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극지연구소가 한 3번의 도약기가 있었어요. 처음이 뭐냐면은 1988년도에 세종기지가 이제 건설이 돼서 처음에 극지연구를 하기 시작됐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아라온, 세 번째가 2014년도에 장보기지가 생겨서 내륙. 아까 이제 세종기지 같은 경우에는 섬인데 지금은 진짜로 남극 대륙을 연구할 수 있을 만한 그 기틀이 마련이 돼서 굉장히 좋은 지금 환경이고, 세빙선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우리가 큰 자산이고 별로 이제 있지도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작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차세대 세빙선.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제 북극 전담. 왜냐면은 아까 남극 북극 왔다 갔다 이제 아라온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거의 300일을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아껴 써야지 또 오래 쓸 텐데. 예, 그래서 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2027년도를 목표로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건조할 반가운 텐데. 소식이네요. 네. 좀 성공적으로 건조가 돼서. 아, 저희 네.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두 번째 건설하는 것은 앞에 거를 기본으로 해서 더 크고 더 기능이 좋고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뭐 계획이 조금 이제 나와 있나요? 차세대 세빙선 이제 사양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배수량 아까 이제 아라온이 한 7,500톤 정도라고 했는데 한 15,000톤이 넘는 두 배 정도. 그리고 세빙 능력도 아까는 아라온이 한 1m 얼음을 3노트 정도로 이제 깰 수 있다고 했는데 한 1.5m까지 50%가 향상된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배로. 그럼 이 새로운 세빙선은 남극으로 갑니까? 북극으로 갑니까? 북극 전용입니다. 북극 전용으로. 네, 아라온은 이제 남극 전용 연구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탈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날까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올해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하나 생길 때마다 연구원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연구원들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자산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회라든지. 그 좋은 연구원은 극지연구소에 들어가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극지연구소? 그건 아니고요. 네. 그 국가에서 굉장히 대형 연구 장비는 국내 모든 연구하신 분들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런 연구 자산을 우리가 활용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분이든지 간에 연구 관련돼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물론 어느 분이라면 저희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근데 선정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까다롭군요.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소정의 어떤 심사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가요? 그 수많은 절차 중에. 인성 뭐 이런 거. 인성도 쓰시면 네, 그 공간에 가 있으면 고립된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그 인성도 굉장히 친화력, 중요하고. 뭐 적응력 맞습니다. 이런 거 네, 자신이 네. 있거든요. 말투. 아니 실제로 우주인도 고립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인성을 되게 맞아요. 중요한 팩터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 요소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던졌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아무리 먼 그 오지 외국에 가더라도 지금 뭐 다 이제 뭐 통신이 가능하고 뭐 문자 주고받고 뭐 택배 받을 수 있고 근데 거기 가서는 그런 것들에서 완벽하게 차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완벽하게 좀 차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는 네네. 아 너무 자유로우시구나. 네, 계속 이제 카톡도 오고 막 그냥 왜냐면 카톡이 되는군요. 인터넷도 가능하고 지금 그다음에 전화도 가능하고 지역 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이 지역 번호 해가지고 하면은 일반 분들이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원래 인천 지역 번호 031을 쓰는 게 저희들이 맞습니다. 극지연구소가 송도에 네네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진- 공산이군요. 아 진짜로 그 032를 누르면은 네네네. 지역 번호 정도니까 괜찮겠죠? 지역 번호 정도니까. 네. 아니 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뒷자리까지. 네네네. 032 정도까지. 네, 03일까지는. 네. 우리나라 영역인 것 같아요. 032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친근하게 지금 느껴졌어요. 그렇죠. 네. 네. 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극지가 굉장히 또 매력이 많고 또 연구할 곳이 정말 무궁무진한 지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사실 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극지가 더워지고 얼음이 다 녹고 해수면이 60m 상승하고 근데 뭐 꼭 나눠야 될 얘기고 알아야 될 얘기 정말 소중한 얘기들을 들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는데 잠깐 음악 좀 준비해 주시죠. 네. 오늘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엘레지 포 더 아르틱이라는 곡이에요. 북극을 위한 애가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지구 온난화에 대한 뭐 경고, 환경 보호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빙하지대를 촬영했다고 해요. 자, 지구는 지금 끊임없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고 끊임없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나가고 논의를 해나가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커피 한잔 해요.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